안녕하세요. 원빛 다큐멘터리 회장 맡고 있는 석재현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직접 자리로 대면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아티스트 톡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2020년 작년 원빛 사진상 수상하신 작가분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전시회 시작과 함께 아티스트 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빛 사진상 지금 10년 동안 매년 우수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작업을 선발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작년 어떤 그 우울하고 힘든 시기에 사진가들이 정말 많은 애정으로 또 그 노력을 했던 그 결과물들을 저희 루모스에서 오늘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작가분들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원빛상의 김용철 씨. 안녕하세요, 김용철입니다. 네. 그리고 원빛상 박형기 씨. 네, 안녕하세요. 박형기입니다. 네. 잠깐 최영락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락입니다. 네. 그리고 신진 작가상의 김일목 씨.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을 맡으실 이항구 씨인데요. 저희 원빛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전시를 전체 이제 디렉션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섭외를 해서 재미있는 작가와의 대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계속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가 이항구입니다. 지금 온빛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온빛상 사진상 수상자 아티스트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공간에서 멋지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또 서울에서 류광원에서 할 때하고는 또 다른 또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다 모이게 돼서 이렇게 아티스트톡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김용철 작가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각자 이번에 수상하신 작업들이 어떤 작업이고 어떤 의미에서 작업을 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작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각자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김용철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들어가는 대리 운전기사입니다. 이걸 하게 된 거는 뭐랄까 이제 점점 이제 수입이 좀 줄어서 좀 보충 수입원으로도 하려고 좀 투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말이죠. 처음에 이제 밤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미처 몰랐던 어떤 직업의 세계가 보이더군요. 그 시간대쯤 되면 이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또 직업의 어떤 소중함을 또 새삼 또 느끼게 됐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일을 하실 때 주변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데나 이제 좀 물론 이제 피곤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앉아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좀 씁쓸했어요. 네, 많이들 주저앉아서 폰을 보고 계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있고 체력을 좀 보존하려는 그 목적도 있을 거고요. 또 서 있으면 또 다리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같은 대리기사로서 동료분들을 찍고 그 생활을 찍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작업도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든 작업이 이게 쉬운 것만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 작업은 좀 비교적 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뭐랄까 인식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이 나서는 걸 좀 싫어하시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나 이거 하고 있어라고 밝힌 사람은 정말 친하지 않으면 이런 나 이 일을 하고 있어라고 그런 말을 안 해요. 감추고 싶고 직업에 대해서 네, 그런 그렇죠. 약간의 어떤 그런 그 귀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다고 하지만 좀 눈에 보이기는 하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요. 네,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업이 그렇게 같은 동료 기사지만 용이하진 않았다. 네, 어려움이 맞습니다. 있었다. 네. 근데 작업을 보면은 어떤 설명적인 사진도 있겠지만 설명을 넘어서서 어떤 서사성이나 대리기사의 어떤 그 애환 내지는 그런 게 간접적으로도 아주 잔잔하게 잘 전달을 하신 사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비 오는 사진이나 저런 걸 볼 때 그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경기 씨 다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수상한 작품의 제목 이름은 조금은 다른 일상이고요. 작품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일상과 이후의 일상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일상 이전과 이후의 일상의 다른 점을 제가 사진으로 제가 포착해서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또 저걸 작업할 때 당시가 작년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이었으니까. 네. 근데 아마 그때 학생 신분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지금도 아직 졸업을 안 한 대학생이기도 하지만 네, 작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또 진행한 작업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온빛상 응모를 할 때 신진 작가상의 응모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본상의 응모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상에 원래 이렇게 좀 대범하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신진사진상에 제가 응모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15년부터 2015년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다큐멘터리 작업을 제가 해왔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2016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사진상 손꼬노 사진상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알죠. 그때 3회에 제가 우수상으로 수상을 해서 3회 수상자 네, 경력이 그렇습니다.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 신진상에는 안 있었기 됐구나. 때문에 제가 일단 신진사진가 상에는 제가 응모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아주 옹골차게 내실을 기하셨어요. 이제 네, 아무튼 작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 구도라든가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남다르거든요. 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배경이 제가 다큐멘터리 사진도 물론 있지만 저는 대학생 때부터 계속 사진 기자를 준비하면서 뉴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배웠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가장 최우선시하던 부분이 뉴스 가치였기 때문에 또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뭐 중요시하는 뭐 휴머니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앵글도 있지만 또 뉴스 가치를 가장 우선시했다. 지금까지 가장 우선시했지만 또 이번에 또 마지막에 또 좀 색다른 시도를 해보자. 일단 조금 더 미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작업을 해보고자 정제된 앵글 또 이렇게 또 차분히 바라보는 듯한 시선 이런 거를 좀 작품에서 좀 보여드리고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이런 네, 그런 프레임을 어떤 만들었습니다. 정제된 이미지들 네네. 그리고 그 차분함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보도 사진을 추구하시고 하지만 또 색다른 맛의 또 메시지 전달이 오는 것 같아서 아주 네, 독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우리 최영락 씨는 지금 현직 사진 기자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자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바쁜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또 따로 자기 개인적인 작업을 병행해서 나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거를 지금 해내셨고 그 작품 내용이 보면 우리나라 전통에 관계된 백지예요. 백지, 한지죠. 한지인데 그 작업이 잘 모르시면은 좀 접근이나 아니면 소재가 용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또 나름대로 고충과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꼭 고충과 사연만 얘기하지 마시고 작업이 왜 이 작업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과정과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업의 제목은 백지고요. 예, 한국의 그러니까 전통 한지를 만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 한지는 상당히 우수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되게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뭐 고사될 위기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어찌저찌 지인한테서 듣고 한번 가보기나 해보자라는 생각에 몇 군데인지 봤더니 뭐 20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돌아보자라는 생각에 뭐 주말에도 다 가고 휴가도 내고 하면서 다녀봤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분들의 뭐 얘기도 많이 듣고 사진도 많이 찍긴 했는데 뭐 아직 지금 뭐 시작 단계여서 뭐 제대로 찍은 게 아직은 많이 없어서 지금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가 한지에 대한 작업에 특히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작업들을 보면 저거 뭐 많이 봤던 거야, 익히 아는 거야, 익숙한 것이야 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진지하게, 깊게, 밀도 있게 한 내용의 결과물이 나와 있는 사진집이라든가 결과물을 살펴보면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매체나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 매체나 그런 데서 보면 단편적으로 그 전통에 대해서 다뤄지는 게 있거든요. 다뤄지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심도 있게 작업한 결과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영락 씨가 작업한 그 백지는 좀 의미가 남다르죠. 그래서 더 응원도 하고 앞으로 전통에 관계된 작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더 작업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일목 씨는 지금 사시는 데가 화천이라고 하시대요. 예, 저는 지금 그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화천에서도 읍내도 아니고 깊은 산속이라고 하던데요. 예,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비포장도로로 약 한 2.5km 정도? 2.5km요? 예, 비포장으로? 그렇습니다. 그 그럼 좀 뭐 떨어진 곳에서. 거의 TV에서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온다며요. 예, 지금은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저희가 거기서 지금 한 25년 정도를 살았는데 25년 동안 전기를 안 쓰고 아니 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25년 동안 전기도 안 쓰고 2.5km가 비포장길을 들어가서 근데 그 안에 그 집에서 아버님하고 가족들이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저희가 원래 그 오남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에서 일곱 명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형들이나 여동생은 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랑 저희 아버지랑 둘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생활 환경 집에서부터 아버님을 찍기 시작하신 거죠? 예, 그 집에서부터 아버지를 찍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11년 정도를 그 왜 아버님을 찍게 됐고 그 외딴 집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농사를 짓고 사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처음에 아버지 사진을 찍게 된 거는 그 부모를 향한 또는 늙은 아버지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머리가 하얘셔가지고 이제 백발의 노인의 상태인 그런 아버지 모습을 매일 같이 보면서 이제 제 속에서 어떤 묘한 연민 같은 게 생겨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좀 사진으로 좀 남겨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하에 약 11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버지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 아까 김영철 씨도 마찬가지지만 촬영을 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동료 기사분을 찍으셨고 또 아버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상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게 또 용이하고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저하고 잠깐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마음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던 게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 멘트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을 찍게 됐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늘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은 아버지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부모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자식이고 자식이 어려서부터 나이가 드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부모는 참 대견하고 뿌듯하고 이런 감정이 들었다면은 역으로 저는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 또 이제 부모가 힘이 없어지는 모습 이제 근육이 처지는 모습을 매일 같이 보고 이제 그것을 카메라로 마주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마냥 그 쉽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보통 보면은 사진에서도 작업적인 성향이나 작업의 성향으로 볼 때 부모님이나 노모나 노부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떤 혈 쪽에 관계된 작업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서 제목을 보면 타이틀을 보면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 혹은 뭐 노모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데 좀 이번에 타이틀은 아버님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이 좀 독특해요. 제가 느끼는 게 그 나를 품은 살갗이라고 하셨죠. 예. 저도 사실 그 제목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민 많이 하셨군요. 예, 저도 뭐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명사를 쓰고 싶기도 했었지만은 제 작업에서 가장 아버지를 표현해내는 의미가 이제 살갗이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이제 살갗이라는 것을 제가 정한 이유는 이제 앞서도 말했다시피 아버지가 예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백발의 모습이었고 이미 노인의 모습이었죠. 아 그렇군요. 이 노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주름이 지고 살갗이 처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아버지의 삶이 들어있다고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보게 된 거죠. 느끼게 되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살갗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 것 네.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관람자분들이나 볼 때 그 타이틀은 묘하게 통상적으로 명사화된 타이틀이 아니고 묘하게 이렇게 가슴 좀 은근한 곳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철 작가님 보면 요번에 이 콜미가 수상작이 처음 작업이 아니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작업하신 게 경의선이 맞나요? 네, 경의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네, 이산가족이요. 이산가족이 맞나요? 네, 이산가족이요. 네, 83년도에 KBS에서 한 그 특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현장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83년도 맞아요. 네. 그때 전 국민들이 진짜 가슴 아파하고 진짜 너무나 힘들어했죠. 그리고 저도 어린 나이에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 아파했고요. 그러면 19살이면 고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3학년이에요. 3학년 때 네. 여의도의 이산가족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신 겁니까? 네, 가서 찍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건. 어느 날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집에를 갔어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밥을 이제 차려 주셨는데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그때 마침 그 이제 그 방송이 나온 거죠. 이산가족 찾기가. 네네. 누가 이 사람을? 예. 어머니 옆에서 우시고 아버지 옆에서 우시고 도대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브라운관이었죠. 브라운관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애절한 사연이었었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저도 내일 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일종의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할까? 아니면 그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어떤 두 분은 이제 남한에 계시는데 바로 옆 동네였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어떤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옆 동네에 살았는데 수십 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난 얼마나 행복한가. 입장을 바꿔놓고서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네 그때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그때 그 상황 역사적인 하나의 그 현장을 다 경험하신 분들은 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렇죠. 네. 그 19살 때 고등학생 고3? 네, 고3이요. 고3이고 네. 그때 교복 시절이었죠. 그때 제가 고3 때 교복 자율화가 됐었어요. 그럼 머리는 깎아머리. 잠깐만요. 고2 때 아마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고 고3 때 아마 두발 아마 자율화가 아마 이루어졌나?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37년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왜 그 네. 질문을 잠깐 했냐면 상상을 해보면 네. 교복을 입고 네. 깎아머리의 학생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산가족 그 울부짖고 찾고 애절한 그 속에서 앞에서 그 사진을 찍는다라는 게 사진을 전공하고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 상상을 해보면 좀 조금 쥐가 나는 거죠 머리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때 찍으시면서 좀 기억에 남고 네. 또 아마 가슴이 많이 아프셨던 일들이 많을 텐데 한번 그 얘기 좀 한번. 그 현장에 딱 도착했어요. 일요일 날요. 근데 신기했던 건 TV에 보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처음 그런 상황을 본 거니까 그 간이 천막에 처해 있고 또 TV에서 보던 대형 무슨 뭐 물리치자 무슨 그 현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이제 방송에서 봤던 그 애절한 사양들이 눈에서 보이는 거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분들 앞에 쓰기가 용기가 자신이 필요하죠.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용기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네. 한 제법 오랫동안 이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이제 한 분이 제 기억에 한 40대 정도 한 중반 정도 되셨던 이제 남자분이신데 벽에 쓰시더니만 저보고 아주 정정하게 저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이걸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인적 사항이 적힌 종이를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찍었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심장이 막 떨리고 손도 떨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찍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방송에는 언제 나오나요? 꼭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교령복 바지를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두발 자율화가 됐지만 그래도 학생답게 머리를 깎았던 거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셨군요. 그래서 네. 누가 봐도 어려버리한 학생으로 보였을 텐데 이분은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가족을 찾고 싶으니까 카메라만 보신 거죠. 이 알리고 싶은 방송용 거죠. 카메라도 아닌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죠. 저는 방송국 기자도 아니고 이거는 방송용 카메라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학생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괜찮아요. 많이 찍으세요. 이 사진이 언젠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귀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 사실 그렇게 한마디에 됐잖아요. 예. 용기를 얻었죠. 진짜 시대의 아픔인데 그 현장에서 고3 때 그래도 작업을 하신 거네요. 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그런 거 보면 이제 조금 시간상에 좀 조율도 하긴 지금 우리가 인터뷰 시간을 마냥 길게는 할 수는 없지만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경의선 작업은 네, 경의선이요.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하게 다가오는 사진들이에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가장 고민 없이 찍은 아마 작업인 것 같아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듯이 찍은 사진이에요. 행복한 사진가네 그때는. 그럼 그 행복하게 사진 찍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게 다 모든 게 이제 제 아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내 때문에 이제 경의선을 이제 알게 됐던 거고요. 또 경의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백마야 화사랑 잘 아시잖아요. 그때 연인들의 네. 성지였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의선을 타고 데이트를 하고요. 또 경의선 주변에 신혼 살림을 차려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 경의선을 타고 서울로 출근을 하고요. 좋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아무 고민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찍었어요.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진가들 중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현장,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찍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경험을 하신 거네요. 행운이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박형기 씨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한참일 때 네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작업을 하셨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 19년도가 제가 18년도에 군에서 전역을 했었는데 그때 막 군대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사진가로서 실력을 이렇게 길러왔었는데 또 사진기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활동을 해왔었는데 아, 내가 과연 사진기자를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취재를 시도해보고자 2019년에 홍콩의 현지에 가서 제가 4박 5일 동안 머물면서 그때 한참 시위가 격화됐을 텐데 뭐 실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루탄이 나오거나 고무탄을 사용한다거나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던 경우였었는데 가장 격했을 때 또 경험을 해보고자 또 대학생이었지만 제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또 그 보도 사진을 굉장히 애정하시고 네. 꿈꾸고 보도 사진가를 꿈꾸시고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직접 행동도 많이 노력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또 현직 사진기자 선배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발로 뛰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현장에 직접 발로 나가면서 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런 홍콩까지도 그런 취재를 그래서 학생이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 해인가요? 2020년에 에디 아담스 워크숍에 선발됐다고. 네, 네. 에디 아담스 워크숍은 전 세계 포토 저널리즘 계에서 가장 유명한 약간 워크숍, 그러니까 전 세계 사진 기자들이 모여서 약간 올해는 약간 이런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서로 교육을 한번 서로 배워 나가자, 약간 이런 취지로 설립된 약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셨어요? 선발 과정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포트폴리오를 20장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이게 미국에 있는 재단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언론들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블룸버그 이런 언론사들의 포토 에디터들이 그걸 전부 다 심사를 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참가자 매년 100명을 선정하는데 학생 50명, 그다음에 현직 사진기자 50명 이렇게 해서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됐고요. 또 제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이번 온빛사진상 수상한 조금은 다른 일상을 또 20장 추려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또 여기저기서 진행이 다 됐습니다. 인정을 또. 받으시는군요. 그 작업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겸손도 하시고. 아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영락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최영락 씨도 이번에 백지 수상작 말고 그 전에도 작업을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표작이 밀양과 영주댐에 관련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작업도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그 밀양에 예전에 송전탑 그 건설을 두고 주민과 국가, 그러니까 한전과의 갈등이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건설이 되면서 거기 이제 수몰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작업들이고 각각 원래는 따로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개인전을 열면서 그 약간 비슷한 풍경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묶어서 그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 두 마을 이야기라고 타이틀을 그때 쓰셨나요? 예, 제목이 두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산마을이고 하나는 강마을이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두 마을의 약간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거대한 뭐 자본이나 뭐 권력과 그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주된 내용이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큰 힘에 대항해서 뭐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목 씨는 그 나를 품은 살갗 외에 작업을 동시에 진행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주안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농촌? 지금 농부도 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시면서 화천 지역에서 이제는 농촌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어떤 생업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국가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화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작업을 또 계속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작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뭐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화천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뭐 이제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노동력이 좀 딸리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화천에서 작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고 딱 선을 그어 놓은 게 아니고 농업과 노동자의 연장선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뭐 어딘가에 발표된 작업은 아니고요. 올해로 한 4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전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조금씩 한국말을 하셔서 이제 서로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신비로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집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2.5kg 비포장으로 들어가서 전기도 안 들어. 참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디지털로 작업하시죠? 예, 필름도 작업을 하긴 하는데 거의 뭐 디지털로 작업을 많이 하고 네. 있고요. 그러면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사진 그 후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거기 살면서 크게 불편하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네. 그 사진에 관련해서는 좀 불편한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진도 열심히 찍고 뭐 하는데, 이제 찍고 나서 그 다음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뭐 저장도 그렇죠. 잘 해야 되고, 뭐 후보정도 해야, 전체 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꾸만 또 보고 느끼고, 그래서 다음 작업 또 어떤 게 필요하고 체크도 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모니터 없이는, 컴퓨터 없이는 안 되는데, 컴퓨터는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외딴 집에서 어떻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바로바로 저장은 못 하고요. 이제 최대한 많이 찍어서 이제 화천 읍내에 나가서 이거 뭐 히말라야 오지 가서 찍어가지고 메모리 칩을 딱 움켜쥐고 망가지지 않게 잘해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작업은 굉장히 좀 불편한 작업이긴 한데 또 이제 나름 매력도 있습니다. 무슨 매력이 있어요? 사실 메모리 카드를 보관도 엄청 잘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항상 그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잘 챙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잊어먹거나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또 그걸 또 저렇게 또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열심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집중력이랄까?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자연이 주는 어떤 자연의 서정성? 그런 것들이 또 물론 농사를 지면서 너무 힘들고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그게 오버랩되고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느낌도 좀 사진에서 좀 느꼈거든요. 특히 아버님이 나무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땐. 예, 저도 어릴 때는 뭐 제가 시골에 살거나 뭐 산골에 사는 걸 뭐 별 의미 부여를 안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벌써 그러세요? 아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는 28 됐습니다. 야. 예, 그런 부분도 적잖아 제가 받게 돼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 되면은 참 힘드시겠어요. 사실 겨울보다는 전 장마철이 제일 좀 힘이 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겨울의 일과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좀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거의 뭐 하루 종일 도끼로 이제 장작을 이렇게 쪼개는 일을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일목 씨를 주 피사체로 해서 주제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영철 씨는 이미 작품집도 2개가 아까 경의선, 그 다음에 이상가족, 그 다음에 이번에 콜미. 이 콜미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계속 할 생각이 있고요. 또 이거 찍으면서 좀 뭐랄까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뭐랄까 이제 초상권을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걸려 있는 사진 외에도 이제 좀 제 뭐랄까 욕심껏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초상권 때문에 하소시 이렇게 좀 뺀 사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게 상당히 정적인 사진들이에요. 뭐랄까 이제 기사가 기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마이크 좀 가까이. 이런 곳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코를 잡으면 사방으로 흩어지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면 그냥 이 자세 계속 유지합니다. 10분, 20분, 30분 이게 다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로서의 욕심은 뭐냐면 좀 뭔가 좀 뭐랄까 이제 색다른 어떤 그런 거를 원하잖아요. 어느 정도만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큰 욕심은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또 영업장도 그렇고 시간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 대리기사분들이 일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줄어서 쉽지가 않아요. 최악입니다. 그 뭐랄까 영업 시간 제한이 걸렸잖아요. 그 넘어가면 콜이 갑자기 뚝 끊어져요. 뚝 끊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부 이제 뭐랄까 이제 정부에서 그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프리랜서하고 특수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거 받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투잡이다 보니까 저도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거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 구상 중이시고 계속 더해서 좀 더 내용을 더 보충하고 더 네, 작업을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철 작가님에게 있어서의 다큐멘터리 사진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랄까 저는 다큐보다도 순수적을 더 좋아했거든요. 순수.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금 콜미 쪽도 보면은 약간 그 순수가 좀 묻어 있는 네, 부분이 네, 좀 네. 있어요. 그게 순수를 좀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진도 이제 여러 장르가 있지만 순수야말로 진짜 뭐랄까 그 각 장르의 어떤 그 돋보이는 어떤 엑기스 같은 그런 양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다큐 나름의 어떤 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다큐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제가 몰랐네요. 틀이나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네. 좀 더 말랑해지면서 근데 자유로워지고. 그게 네. 그 자유로움이 이제 순수 쪽을 좀 이제 접근을 하면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셀프 사진이죠. 저 네, 큰 네. 대형 사진. 네. 저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형락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응모하신 수상자분들 사진이 거의 컬러인데 유일하게 흑백 사진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떤 흑백을 선택하시게 된 어떤 이유랄까? 그리고 또 그걸 진행을 해 나가시면서 거기서 어떤 흑백을 하시면서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동안은 제가 컬러 사진만 주로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둑어둑한 데서 약간 좀 색채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래서 색깔을 좀 빨갛게 파랗게 그렇죠. 보이는 네, 그런 사진들을 그런 주로 작업을 많이 많이 찍어 하셨죠. 왔었는데요. 흑백은 사실 거의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뭐 작업 단위로 보면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작업도 처음에는 컬러로 이제 촬영은 하긴 했는데 디지털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주 오래된 몸짓, 뭐 원형의 몸짓,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 노트를 쓰면서 사실 2000년 전에 그 중국의 체륜이 그 근방에 태동하던 제지수를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종이를 만드는 행위가 거의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몸짓들을 잘 들여다 보면 결국은 뭐 사람도 보이고 그 문명의 시작점 뭐 이런 것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원형을 좀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약간 흑백이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컬러가 되게 좋아서 흑백에서 많이 뺀 아까운 사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흑백 사진이 형태를 드러내기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예. 그리고 컬러는 사실 시간을 담고 있기도 해서 뭐 어떤 컬러가 뭐 과거의 어느 시대의 컬러 느낌 이런 게 좀 네, 있기도 그렇죠. 한데 흑백은 그런 게 좀 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작업은 흑백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번에 한지 작업 말고도 백지 말고도 전통 쪽에 관심이 좀 많이 혹시 갖고 계십니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이 예전에는 생겼구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 요 몇 년 동안 뭐 어찌저찌해서 그 명주 만드시는 분을 뵌 적도 있었고 그분 사진도 몇 장 찍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소주를 내리시는 안동 소주 그분들도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또 반복돼서 제가 네. 말씀드리게 되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네네. 다 있는 거야. 다 나는 알고 있어. 뭐 그렇지 뭐 이러는데 막상 보면 깊게 들어가는 작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라도 그렇고 최영락 씨가 작업을 그렇게 계속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또 아카이브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고 예술성으로도 그렇고 아주 아직까지는 제 작업도 그 빈곤에 속해 있긴 한데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최영락 씨의 프레젠테이션이 인상 깊었던 게 작업을 다 소개를 하고 백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가 끝날 무렵에 돼서 내 이 작업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걸 보완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도 굉장한 신뢰를 느꼈거든요. 보통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런 말을 꺼내기는 쉽지가 않고 자기 작업에 대한 PR 그리고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양반 끝까지 작업을 완성을 끝내겠구나. 그렇다면 그때 참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뭐 찍어야 될 곳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국에 한 19곳 정도가 되는데 19개요? 예. 다 다녀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뭐 얼만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찍었는지에 대한 사실 자신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부끄럽기도 지금도 하고. 솔직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사실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뭐 해야 하는 거죠. 뭐 지금 말만 해서는 뭐 소용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작업이 기대가 되고요. 최영락 씨에게 있어서의 다큐멘터리 사진은 어떤 가치관 내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렇죠. 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늘 참 너무 그렇죠. 예, 어떻게 답을 해도 거창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저도 뭐 출근 없고 거창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문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사람은 결국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수필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진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탐구하는 거, 그게 사실 제가 제일 늘 관심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도 그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라고 하시면 아니 뭐 되게 열 줄로 하셔도 돼요. 거창하지만 뭐 인간을 헤아리는 일들을 같이 하는 동료?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인간을 헤아리는 일들을 같이 그렇죠. 하는 예, 뭐 인간이 뭐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아주 많은 종류, 그러니까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결국은 인간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굉장히 네. 공손하면서도 공감이 가는 아니, 근데 한 줄 지금- 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박형기 씨는 앞으로 지금은 상황이 좀 학생 졸업하셨나요? 이제 졸업하신 거죠? 졸업식은 아직 안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이 아니죠. 예. 저번 달 1월부터 이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게 됐고요. 오, 드디어 그 학생 때부터 보도 사진을 그렇게 꿈꾸고 네, 노력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드디어 뉴스페이퍼
포토그래퍼가 되셨군요. 네, 이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니까 또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작업들을 돌아보면서 또 과연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까 또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참고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그게 사진과였든 사진과가 아니었든 지금 현재는 사진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진가가 학창 시절에 무언가에 자기가 작업을 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사람과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했거든요. 그걸 학창 시절에 그 수준이나 완성도나 이거에 관계없이 그래도 내가 애정을 갖고 정열을 쏟아 부으면서 한 덩어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한 시리즈 작업을 만든 사람은 그게 씨앗이 돼서 무언가를 계속 한눈 팔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를 당신은 많이 보면서 느꼈다고 그래요. 이렇게. 네, 저도 물론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랑 단순히 우연한 계기로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만들면 나중에 내 뭐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약간 시작점부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뭐 생각을 해내거나 아니면 뭐 기사를 보면서 뭐 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또 사진 직접 현장에 나가면서 또 현장에 또 부딪혀 보면서 또 뭐 경험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또 결국에 와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전시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겪고 안 겪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차이가 있고 또 이런 과정들이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진가로서 또 사진 기자이잖아요. 한 명의 사진가로서 또 나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이정표 역할을 또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연배를 이렇게 제가 좀 헤아려 볼 때 그리고 일련의 사진가로서 생활을 쭉 해오신 과정들을 제가 좀 많이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언론에 이제 또 취업을 하셨고 드디어 꿈꾸던 신문사 사진 기자가 되셨는데 김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전공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때 학생 때도 5사람 전인가? 네, 해서 5사람이죠. 굉장히 네. 지금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분들이 와서도 너무나 이건 학생들의 수준이 아니야. 엄청난 퀄리티와 내용이야. 선세이션해. 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칭찬 좀 들었습니다. 진짜 들었어요. 들을만 했죠.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경위선도 작업하시면서도 직장이 꽤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게 디자인하우스라는 데서 네, 디자인하우스요. 사진부 팀장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게 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나 또 프레시안에 계신 우리 최영락 기자 씨도 마찬가지고 뭐 김일목 씨도 마찬가지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많은 매체의 일. 매체가 거기서 제법 됐었죠. 그 얘기가 뭐 다양한 문화도 접하시고 사진으로 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소화를 다 해냈다고 그럴까? 네. 그리고 포토그래퍼들 사진부의 같은 멤버들을 작업의 할당을 효과적으로 주면서 전체 그 회사에서는 엄청난 매체들을 다 이미지 사진적으로 감당을 하신 거죠. 근데 그거 그렇게 쭉 하다가 거기서 은퇴를 하셨죠. 네. 은퇴를 하시고 나서는 조금 그렇게 바쁘고 엄청난 많은 작업을 또 매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허전하진 않으셨어요? 시대의 흐름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나올 때 이제 소위 그 아웃소싱이라는 큰 어떤 그 물질계에 이제 저도 휩싸여 나온 거고요. 근데 나오게 된 과정이 조금은 좀 갑자기 나오게 돼서 좀 당황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한참 조직에 몸담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개인 작업도 하고 그럴 때에 비해서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중에 거기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면
자기 개인적인 작업을 좀 구축해 놓지 않은 분들은 조용히들 사라지시는 경향이 있다고요. 제가 그때 잡지사 있을 때 지금 이제 돌이켜서 정리를 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량이 한 70%는 그때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생각을 해 보면 그땐 저도 직장인이었고 안정된 이제 어떤 급여가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잡지사의 어떤 생리상 바쁠 땐 바쁘지만 또 한가할 땐 한가해요. 그렇죠. 마감 끝나고 나면 저는 그 한가한 시간을 제 작업을 하는데 투자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암실에서 산 적도 있고요. 회사 암실에서요. 그때 제가 거의 한 70% 정도 가까운 작업량을 제가 각기 다른 주제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그때 다 완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제가 독립을 하고 이제 논현동에 스튜디오를 한 8년 퇴사를 9년? 하시고 네, 운영을 그다음에 했는데요. 네. 그때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작업, 물론 이제 이어져서 한 것도 있지만 막상 이제 독립을 해 보니까 이제 뭐랄까 그때가 좋았다. 조직에 있을 때가. 그래서 조직에 있을 옆에 때가. 계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직장 후배 사진가랄까? 네. 이를테면 이때 많이 찍으세요. 이제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뭐랄까 관심과 어떤 욕심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일목 씨는 이번에 같은 수상자분들 중에서 사진들을 다 보셨죠? 예, 다 봤습니다. 보셨는데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다른 수상자분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특히 뭐 가슴이 와닿거나 아니면 새롭게 느꼈거나 아니면 동질감을 느꼈거나. 예, 우선적으로 뭐 제가 타인의 사진을 평가할 수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가 아니고 예. 마음을. 우선 그 김영철 선배 사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 사진과는 결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요? 예.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제 물론 그 대상은 완전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지만은 그 김영철 선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았고, 이제 저 또한 약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늘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농사도 짓고 이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일상을 저도 담은 사진이거든요. 그냥 뭐 아버지라고 하는 한 대상을 뭐 찍어야겠다, 그것만 찍어야겠다가 아니고 그 사진, 아버지 사진 속에는 제 삶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그 김윤철 선배 사진하고 제 사진은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백지 그 사진이요. 네, 최영락 씨의 백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깊이는 뭐 저는 그냥 잠깐 취재차 갔던 예전에 작업하셨을 때 아주 깊이가 얕은 시각으로 봤던 거를 감히 제가 비교 자체가 아니고요. 그 잠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봤던 그 풍경을 말씀드리면 상황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찍는 제가 무안할 정도로 그렇죠. 너무 좀 근데 좀 지금도 그렇다면 좀 글쎄요, 그 규모로 보면 일단 수록 한지라고 하죠. 손으로 뜨는 한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제가 전국에 19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동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4명이 동시에 떠요. 그 한국의 한지는 그 안타까움이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의 선지, 네, 일본의 화지하고 일본. 다시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 훨씬 더 약간 우수한 그런 종인데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그 산업화에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국가에서 종이를 사들이고 국가에서 모든 인력들을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일본은 돈을 그 종이 뜨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라이브로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어느덧 좀 꽤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느 클로징 멘트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얼마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다 모여서 이런 대화를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 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가 느꼈던 거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그 자체로 참 영광이고 기쁜데요. 또 이렇게 생방송까지 지금 제 몸에 약간의 엔돌핀과 약간의 낯설음과 약간의 좀 떨림이 지금 온몸을 좀 휘젓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상태신데 그럼?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런 재미난 어떤 놀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아 그렇죠. 이게 뭐 감사합니다. 폄하하는 제가 게 또 아니고. 언제 또 이런 또 놀이를 또 해보겠습니까? 네. 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저도 김영철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마찬가지로 또 제가 어렸을 적에 내가 온빛 사진상을 계속 봐오면서 내가 과연 저 상에 한번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수상을 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저는 이번 상에 물론 수상한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동료분들을 사진가 알게 분들과 또 이렇게 또 사진가의 커뮤니티를 접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제가 온빛을 수상하면서 가장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그렇죠. 그런 장점이 아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큰 인연이죠. 네, 큰 그렇습니다. 인연으로 좋은 그리고 다양한 선후배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것도 참 아주 네, 큰 의미가 또 있다고 그분들의 경험을 또 제가 간접 그렇죠. 경험으로 알 수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음모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별을 하나 따신 거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그냥 감히 동료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까지 사진을 하면서 그냥 동료 없이 그냥 혼자 사진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 사진을 봐주시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은 계셨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같은 사진을 하는 동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이제 이번에 원빛 사진상으로 제 작업을 처음 발표를 했던 계기가 됐고요. 이번 사진을 공모를 하면서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심사숙고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일대의 심사숙고는 저도 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제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요. 원래 동영상 하여튼 뭐 어디 뭐 찍히고 이런 거 거의 좋아하지 않고 아유, 공개석상에 안 나가고 다들 지금 자불안석이에요, 네. 사실은. 네. 그랬는데 어떻게 라이브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유는 그거였어요. 온빛 스태프분들이 워낙 그렇죠. 일을 진짜 열심히 잘 하니까 그 이제 나오네. 이 멘트. 어떻게 뭐 이렇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후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또 작품들을 보면서 또 좋은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질문이라든가 답을 또 서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이상으로서 온빛상 사진상 수상자 사진전 작가와의 대화를 마치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전시라든가 작가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대에 오르게 한 게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빛에서는 이번에 수상자 선정에서부터 지금 전시 그리고 아티스토까지 온라인상으로 최대 효과와 좋은 충실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그 온빛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들 각자는 다양한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각자들. 그 의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나 관점을 여러분들은 사진으로 작업을 한 것이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우리들한테 그걸 갖다가 소통을 권한 것이죠. 이 적극적인 관점과 노력과 작업으로 한 결과물이 나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묵 씨가 말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는 거로 해서 끝맺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나에게 다큐멘터리 사진이란 나의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일이다. 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Ba ba da ba da ba da ba ba.